안녕하세요. 510 스튜디오 이소영입니다. 네, 김태윤입니다. 추위가 아직도 좀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겨울이 항상 좀 유독 긴 느낌? 오늘 특히 너무 추워요. 오늘 바람 너무 많이 불었죠, 오는데. 진짜. 뭔가 색깔도 좀 칙칙한 것 같고 근데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제 마음속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색채로 가득한 어딜 것 같으세요? 당연히 스페인이겠죠. 그렇죠. 제가 또 한때 그 마드릴레냐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그 뉴요커, 파리지앵처럼 마드리드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이 마드릴레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스페인에서 좀 시간을 보냈다 보니까 이런 겨울 날씨에는 그 좀 태양, 뜨거운 어떤 열기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때 찍은 사진만 봐도 색감이 벌써 막 엄청 화려하고 여기 지금 이 서울의 풍경과는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쵸. 알록달록하고. 맞아요. 네, 저도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이제 런던으로 교환학생 갔을 때 스페인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스페인을 9박 10일로 완전 쫙 돌았었어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비야, 그라나다 이렇게 갔었는데 아무래도 도시 4군데를 9박 10일 안에 보려니까 그러면 뭐 한 도시당 한 40시간? 거의 이틀? 최대 이틀? 네네. 그러니까 정말 여기저기 빡빡하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데가 꽤 많더라고요. 어떤 데가 있어요? 특히 미술관이 하도 많아서. 너무 많죠, 좋은 데가. 그 선별해서 가는 것도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었고 저도 소영 씨처럼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곳들이 꽤 있었어요. 그쵸. 미술관이 많이 일정에서 희생이 됐는데 저는 호암미로 미술관을 못 간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몬주익을 가느라 카탈루냐 미술관하고 호암미로 다 미술관을 거기 주변에 있잖아요. 하루에 다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노을 지는 거 보고 맞아요, 이러고 나오니까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몬주익성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쵸. 그때 몬주익성을 안 가고 대신에 호암미로 미술관이랑 카탈루냐 미술관이랑 이렇게 딱 2군데를 갔었거든요. 저는 또 스페인 미술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어떤 그 나라의 특징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색감도 확실히 좀 튀고 개성이 있는 화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못 갔던 데가 그 피카소 미술관을 또 바르셀로나에 있는데도 못 갔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호암미로는 못 갔지만 피카소는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이게 첫날 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도 못 갔는데. 거기가 되게 컴팩트한데 유명한 작가 작품들을 한두 개씩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구경하다가 입장 마감 시간에 딱 돼버려서 안 들어보낸다. 못 진짜요? 들어간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갔던. 피카소 미술관을? 네, 이틀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틀 만에 성공. 사실 저는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좀 스킵을 해버렸었고 대신에 그때 바셀 갔을 때 좀 기억에 남았던 미술관은 근교 도시 중에 피게레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달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실 정식 명칭은 테아트로 무세오 달리, 그러니까 극장 겸 박물관인데 좀 외관부터 특이해요. 달리 이름값을 좀 한달까? 그 공간 자체가 달리의 마지막 대작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구경거리가 좀 많아서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3개 정도가 저희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스페인 미술 3대장답네요. 호암미로, 피카소, 달리 이렇게 다 자기 이름을 딴 미술관이 또 있어요. 그러면 다녀왔던 곳을 이제 한 번씩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피카소 되게 궁금하거든요. 소영 씨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피카소 하면 너무 이제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화가잖아요. 입체파, 큐비즘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일단 피카소 미술관 자체는 소장 작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거의 4,200점이 넘는 규모의 작품이 있고 되게 커서 이제 1시간 반 정도면 보겠지? 했던 거를 거의 2시간에 걸려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카소 하면 떠올리는 건 아무래도 입체파, 추상 작품인데 그거 외에 되게 사실주의적인 초기작이 많았어요. 초기 작품부터? 네, 조금 알려진 얘기지만 피카소가 미술적인 스킬에 있어서는 이미 일찍이 통달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사람들 다 피카소 그림 보고 저거 나도 그리겠는데 저게 뭐 애들이 그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막상 초기 작품 스케치나 이런 거 보면 그쵸. 이미 막 14살인데 막 완벽하게 다 구도 잡혀있고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잘해서 그 이상을 꿈꾸던 마스터 했기 때문에 추상으로 넘어간 거구나. 다음 레벨로. 구상은 이제 이미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쵸. 새로운 걸 개척해 나가고 싶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예술적인 변천사를 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정물화부터 무슨 청색 시대라고 하거든요. 블루 계열 위주로 썼던 시기인데 좀 우울하고 고독하고 이런 주제 다뤘던 시기. 피카소가 우울? 뭔가 되게 안 맞을 것 같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인생에서 그에게도 고난이 닥쳤던 시기에 그런 우울한 그림을 그렸던 청색 시기가 있고 또 그 이후로는 장미 시대라고 해서 맞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핑크 톤을 좀 위주로 해서 밝고 희망적인 주제를 다뤘던 시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피카소라는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생애를 따라서 그의 예술적인 세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개인사와 그의 예술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맞아요.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잘 병치돼 있고 저는 특히 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대규모 연작으로 재해석한 작업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엄청 대규모예요. 이게 거의 그 연작 자체가 전체를 다 합하면 58점 정도 된대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있죠. 스페인의 또 가장 대표적인 회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 큐비즘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걸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해서 어떤 거는 인물의 그 얼굴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바꾼다든지 어떤 건 흑백이고 어떤 건 컬러고 어떤 건 주변 인물을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원래 메인 인물을 축소시키고 이런 되게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되게 미술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게 스페인 미술의 어떤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전에 없던 예술적인 언어로 재창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둘을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전통에 대한 리스펙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은 작업이 아니었을까. 특히 이제 스페인 미술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일 수밖에 없겠네요. 과거와 현대를 모두 보여주는. 그러면 이제 58개 정도의 이제 연작 시리즈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소영 씨가 제일 좀 기억에 남는다거나 아니면 좀 이거 좀 재밌다 생각하셨던 작품이 하나 있을까요? 그 중에서는 되게 알록달록하게 원색 위주로 색칠을 했던 그 작품이 있거든요. 다 기하학적으로 바뀌어 있고 채색만 원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알겠습니다. 태윤 씨, 호안미로 미술관은 어땠나요? 호안미로요. 호안미로는 사실 피카소에 비하면 국내에서는 좀 덜 알려진 화가가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호안미로 작품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어딜까요? 진라면 봉지. 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진라면 봉지가 노란색인데 거기 막 까만색,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그려져 있고 막 선 이렇게 막 그어져 있고 그게 호안미로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에디션이었거든요. 이 호안미로라는 양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바르셀로나 출신이에요. 그리고 파리로 가서 실제로 피카소랑 달리 우리 얘기했던 그 두 사람과 교류를 좀 했다고 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미드나잇 인 파리? 하는 영화 소영 씨도 보셨나요? 본 적은 없는데 이 전체적인 컨셉은 알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파리에 있던 예술가들이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피카소랑 달리도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등장을 하거든요. 둘 다 스페인 사람인데 이제 파리에서 활동을 한동안 했었고 미로도 이때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초현실주의라는 데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 세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스타일도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선 하나로만 돼 있는 작품들도 있고 형태를 되게 단순화,
어떻게 보면 기호화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도 미로 작품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미술관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겉에서 봤을 땐 너무 올 화이트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이렇게 기하학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자칫 좀 삭막해 보인다?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면 너무 깨끗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되게 조용하고 아무래도 언덕에 혼자 딱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막 조각 정원도 있어요. 너무 괜찮죠? 완전 로댕미술관처럼.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또 막 통창 유리 막 돼 있어가지고 바깥을 볼 수도 있고 사실 미술관은 화이트 큐브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바깥과 완전 차단된 그런 공간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밖에 이제 좀 트인 느낌? 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발코니 이런 데로 나가면 언덕에 있으니까 조망도 바르셀로나 시내가 쫙 보이는 그런 너무 이제 완벽한 미술관으로서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스페인이야 뭐 날씨도 너무 맨날 좋으니까 채광도 너무 잘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 미술관에 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행복했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미로의 예술관과도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단 미로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테라, 그 땅이라는 스페인어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집중으로 실제로 전시가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땅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나고 자란 고향,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이 지역에 대한 애정에서 좀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카탈루냐의 문화적 전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작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본인의 토착적인 개성을 주로 작업으로 승화시키는 예술가의 미술관이 이제 본인의 고향에 세워졌다는 게 또 그것도 인상 깊은 일이네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런 식으로 주변 환경, 자연과의 교감을 중요시하고 또 이렇게 감성이 좀 시적이세요.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이제 보면 또 카탈루냐인이다 보니까 예술에서도 약간의 그런 저항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좀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때 스페인에 있을 때 카탈루냐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랑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호안미로도 사실 에스파냐어, 그러니까 카스티아식 발음이고 카탈루냐로 발음하면 주앙미로가 맞다고 주앙미로라고 해야 된다고 막 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잡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카스티아가 에스파냐의 민족적 정체성을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고 카탈루냐는 어떻게 보면 소수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독립을 이제 원하고 있고 저항적이고 여전히 또 그렇죠. 동시에 바르셀로나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중앙정부랑 이제 카탈루냐 주정부 사이 마찰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고 좀 뉴스 같은 데에도 맞아요. 때때로 등장하고 이러는데 그게 예술에도 오래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이 주앙미로 미술관에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마침 저 그날 요 미술관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탈루냐 미술관도 바로 갔거든요. 그게 아마 몬주익 그 언덕 따라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좀 가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버스 노선이 쫙 있었어요. 네. 저의 당초 계획은 몬주익성에서 노을을 보고 왜냐면 그때는 해가 짧으니까 그쵸. 잠깐 보고 내려와서 휘리릭 다 볼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탈루냐 너무 아쉬워요. 카탈루냐. 어땠나요? 일단 제가 여길 가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가 로마네스크 작품들에 좀 특화돼 있다는 설명을 읽었어요. 구글 지도인가? 이런 데서 읽고 이게 로마네스크라고 하면 중세 초기 정도 작품이잖아요. 근데 사실 좋은 로마네스크 작품 찾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흔치 않은 기회를 잡으러 간 거였는데 사실 저도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거의 입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여서 많이 못 둘러봤는데 거기다가 특히 또 초반 중세 작품들 위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뒤에 근대미술을 오히려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근대미술관 이제 쓱 둘러보면서 막 아쉬운 거예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좋은 작품도 너무 많아서 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괜찮았겠다. 맨날 아쉬워요. 네,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이제 거기 카페가 되게 좋아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핫초코 드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핫초코 필수. 소믈리에시잖아요. 핫초코 먹었고 하몽 브리 샌드위치? 거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막 식판 들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빵 같은 거 골라서 먹고 되게 나름 좀 괜찮았거든요. 거기 식사하기가. 저는 근데 그냥 미술관 카페라는 공간이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쵸? 저는 보통 커피를 마시니까 이제 보고 나와서 저는 꼭 엽서를 삽니다. 아, 그쵸. 소영 씨도 커피 좋아하고 엽서 좋아하고. 맞아요. 저 이제 엽서를 사는 것들은 어떤 작품이냐면 내가 저 작품 너무 마음에 든다. 담아둬야지 하고 눈으로 이제 사진 찍듯이 기억해놨던 것들을 이제 기프트샵에 가서 있나 쭉 보고 있으면 그것들을 골라서 사는데 약간의 규칙이 있어요. 저는 한 5장 있어요? 5장 미만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그럼 내가 제일 좋았던 작품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왜냐면 해외 미술관들은 대부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다 찍게 돼요. 맞아. 그 형광펜 다 치듯이 다 찍게 되는데 엽서를 사는 것들은 그 중에서 정말 탑 5만 사겠다는 그거고 괜찮은데요? 엽서 사서 나와서 카페에서 라떼 마시면 또 그거 같은 행복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미술관 안에 있는 카페라는 거는 관념적 천국에 가까운 우리 너무 미술관 최적화된 인간이고 그러면 소영 씨는 그 엽서 사가지고 보내세요? 아니면 소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통 소장하는데 너무 많아져서 요즘에는 이제 사용도 합니다. 그렇죠. 도시 하나만 가도 미술관 2-3곳 부른다고 하면 5개씩 사면 10장. 그리고 유독 또 미술관 많이 다니니까 그렇죠. 5장씩 사면 이만큼씩 두둑해져가지고 무거워요. 그렇겠네요. 아까 달리미술관도 다녀오셨다면서요? 그 근교지역 피게레스 다녀왔습니다. 여기 테아트로 무세오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소영 씨는 어떻게 좀 달리를 좋아하시나요? 왠지 좀 소영 씨 스타일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어렵기는 해요. 좀 확실히 독특하고 미학과지만서도 부끄럽게도 막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네. 아무래도 달리에 하면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알려진 게 추파춥스 포장지 디자인한 사람. 맞아.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 커미션을 좀 받으셨을지. 안 받으셨대요? 뭐 얼마나 받으셨을지 궁금한 거죠. 추파춥스 사장이랑 친구였대요. 그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설도 있잖아요. 나이키 로고가 몇십 달러밖에 안 받은. 진짜요? 거의 몇만 원? 이라서 또 친구가 미술가인데 좀 그려줘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얼마 안 받으셨을 것도 같은. 항상 계약할 때는 로열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작품으로 보자면 녹아내리는 시계 그림. 맞아요. 그게 또 유명하죠. 그쵸.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서랍장 달린 비너스. 그게 뭐예요? 이제 비너스 상인데 서랍장이 달려있어요. 서랍이 달려있어서 비너스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꼭 나오는 작품이었어요. 이제 미의 기준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런 걸 이제 미술 시간에. 그러면 실제로 서랍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가구예요? 가구는 아니고 조각상인데 몸이 이제 진짜 인체 형상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부품처럼 서랍이 달려있어요. 가슴께 뭐 배 이쪽. 이래가지고 그냥 딱 보기에 비너스인데 서랍이 달렸어? 라는 그런 개념의 전복이죠. 아무래도 그런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의미가 있는. 맞아요. 재미는 있어요. 좋아하시네요. 전에 에든버러 갔을 때 미술관에도 달리 작품이 있었는데 네네. 정말 뜬금없지만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국립현대미술관 컬렉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못 가봤지만 스코틀랜드에 갈 기회가 있다면. 맞아요. 네. 아무튼 거기 랍스터 전화기가 있어요. 랍스터 전화기가 제가 확실히 아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박물관 거기에도 그게 전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회화 작품 중 하나 안에 모티프처럼 이렇게 전화기 그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제가 봤던 건 조각 이런 작품이었는데 네네. 다이얼 전화기에다가 그 수화기 부분에 위에 이렇게 얹어놓은 석고로 만든 랍스터를 얹은 거예요. 근데 이게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그렇대요. 제가 봤던 건 흰색이었는데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달리 미술관을 가느냐에 따라서 빨간색을 볼 수도 있고 그래요? 흰색을 볼 수도 있고 난 뭔가 봤던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는 하네요. 요 박물관이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달리가 직접
기획과 설계를 다 했던 공간이라고 해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온전히 담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한 곳이라고 하고, 그래서 원래 극장이던 곳을 이제 달리가 직접 개조를 하고 이렇게 바꾸면서 이름도 지금까지 극장박물관이라고 공식적으로 불리게 된 거죠. 달리 미술의 총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좀 만들고 싶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이 극장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작품이다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좀 하여튼 좀 희한하게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빨간색 성 같은 곳인데 위에 막 대빵 큰 달걀들을 얹어놓고 그다음 벽에 약간 빵같이 생긴 거를 막 여러 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빵이라는 생각이 났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약간 크로아상처럼 생긴 빵이 막 이렇게 붙어있고 금색으로 그것도. 근데 그 빵을 막 동네에서 팔더라고요 실제로. 골목에 가니까 빵 그 달리 그 박물관 약간 전통 빵인가요? 뭐 그런가 봐요. 피게레스에서 많이 먹는 빵인가 봐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때 너무 커서 먹어보지는 못하고 아무튼 좀 뭔지 알겠죠. 벌써 여기만 봐도 범상치 않은 공간이라는 개성이 너무 거. 강한. 그렇죠. 여기 가면 그리고 사실 달리의 회화뿐만 아니라 오브제들도 볼 수 있고 조각들도 볼 수 있고 설치, 정말 달리의 모든 다양한 작품들의 형태를 다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달리 미술을 이야기하면 보통 떠올리는 게 이 다채로운 색깔,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 뭔가 뒤틀린 형태, 아까 얘기했던 그 시계 녹아내리는 맞아요. 그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기억의 지속이라고 불리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챗GPT한테 그러니까 챗GPT 내장된 그 이미지 생성 툴도 이름이 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너네 둘이 혹시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창의적인 예술적 영감 어쩌고 이래서 그 네이밍에는 실제로 살바도르 달리를 좀 염두에 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니까 요 디폴트로 AI에 나오는 그 특유의 느낌이 약간 그 달리의 되게 부드러운 텍스처 이런 거랑 다채로운 색깔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그쵸?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리 그림의 느낌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딱 화풍이라는 그렇죠. 게. 달리의 예술 세계에서 그게 극히 일부만을 좀 대표한다는 느낌을 저는 요 박물관을 가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놀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유명한 초현실주의 작품들의 화풍이 좀 과대표되었고 실제로 직접 보니까 정말 다양한 스타일, 정말 다양한 재료, 기법들을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험했던 뭐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기억에 무슨 미국 팝아트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리가 미국 팝아트 그림 같은 걸 그렸다는 그러니까요. 게 뭔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그렇게 팝아트 형식으로 표현한 것들도 있었고 은근히 그러니까 이걸 달리가 그렸다고 싶을 정도로 고전적인 테마, 예를 들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한 그림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어떤 이 예술적인 스코프가 되게 넓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이런 사람이 정말 천상 예술가다? 맞죠.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작업을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다작을 할 수 다양하게 그것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크리에이티브 주스가 계속 흘러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그런 감상입니다. 약간 창작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끼가 어떻게 안 되나 봐요.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음. 예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초현실주의 거장들 전시했을 때도 보러 가고 그것도 규모가 컸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보러 가고 예전에 테이트 모던에서 했던 초현실주의 특별전 이런 것도 저는 다녔었는데 네. 아무래도 확실히 초현실주의는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제목과 내가 보고 있는 것 사이의 불일치? 맞아요. 이게 그거라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맞아요.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오래 들여다보는 맛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에 서서 계속 모든 형태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린 걸까를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얘기 나눴던 미술가들 중에서는 피카소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피카소가 제일 어쨌든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들도 맞아요. 많고 그 예술 세계에 대한 어떤
해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음.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또는 추상적인 작품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금은 좀 쉽고 접근을 하기 용이하지 맞아요.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주의는 약간 탈피했는데 완전 큐비즘으로 넘어가기 전 그 시기 작품들이 저는 되게 빈티지 잡지 같고 감각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요? 특히 청색시대 청색시대 작품들을 몇 개 보면 와 이거 진짜 잡지 같다, 화보 같다라는 작품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무튼 그 시기 작품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아 피카소가 이런 느낌의 작업도 했구나, 너무 어려운 것만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마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피카소도 그렇고 후아미로도 그렇고 달리도 그렇고 그들의 박물관에 가보면 확실히 맞아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표현력의 범위가 굉장히 맞아요. 넓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좀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예술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생각보다 이제 보통 일이 아니고 그의 생애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되짚어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태윤 씨의 최애는 누구였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실컷 말해놓고 얘기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딱히 제 취향은 여기 없긴 하거든요. 반전인데요? 이 중엔 최애는 없는 것 같고 글쎄요, 바르셀로나 쪽이 취향이 아닌가? 스페인 미술이 좋긴 한데 또 이제 미술관을 다니면서 와 이거 너무 멋지다 했던 거는 좀 마드리드에 있는 미술관에서 좀 더 많이 접했던 것 같거든요. 역시 마드릴레냐답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마드리드 빼고 바르셀로나만 다뤘지만 맞아요. 사실 또 미술 하면 그쵸. 마드리드 아니겠습니까? 또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이 그렇죠. 프라도도 있고 거기다가 또 마드리드 3대 미술관으로 따로 맞아요. 분류가 되는 티센 박물관이랑 레이나 소피아 박물관이랑 너무 좋죠. 네, 너무 이제 방대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벨라스케스 약간 있죠? 시녀들 고야 얘기해야 너무 되고 많죠. 소로야 얘기해야 되고 엘그레코 얘기해야 되고 정말. 네, 요런 사람들 스페인 미술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러면 마드리드 여행 이야기도 재밌게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마드리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510 스튜디오였습니다.